명절에는 이제 오지 말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가시게요? 아니, 앞으로 쭉 각자 보내자고. 너희랑 한번 만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노후 자금도 바닥나겠어. 그래서 최소한만 보고 살아야겠다. 나중에 너희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말이야. 명절에 아무도 안 부르신다고요? 그래, 손주들 용돈에 너희까지 가져가니까 겁나서 못 만나겠다. 그냥 각자 보내기로 하는 게 낫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서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서 씨는 자식들에게 이제부터 명절은 각자 보내자고 통보했습니다. 모두가 즐겁지 않은 명절을 굳이 얼굴 맞대고 괴롭게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식도 싫겠지만 서 씨도 명절에 자식들이 오는 게 달갑지 않아졌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와선 자식들과 손주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 씨는 되도록이면 자식들이나 며느리들에게 용건 없이는 전화를 걸거나 불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으니 자식들이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만나거나 부탁할 일이 있으면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주어 서운하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중 아무도 그걸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려고만 했죠. 주던 돈을 안 줘보았더니 사람의 간사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용돈을 주지 않으면 명절에도 오기 싫고 귀찮은 부탁도 들어주기 싫다는 며느리들.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인데 어쩜 이렇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노후를 책임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병수발을 들라고 귀찮게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만큼 자식도 부모를 생각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들은 아니겠지 해도 그건 부모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서 씨도 그런 성물적인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베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언젠간 모두 자식들에게 갈 것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서 씨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5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아들만 셋을 낳았고 둘째 아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죠. 그래서 명절에 모이면 식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야 하는 게 맞았죠. 하지만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이 생기고 또 무서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어머니를 안쓰러워하기보다는 조금씩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 설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번에도 못 와? 에이, 추석 때는 갔잖아요. 명절에도 바빠? 저희가 아니라 애가 바쁘죠. 설 끝나고 이틀 있다가 학원에서 시험 보거든요. 그거 준비해야 해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첫째가 중학생인데 그놈의 시험이 뭐 일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서너 해 전부터는 명절에도 오지 않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서 씨가 손주들 공부에 관해 이러쿵 저러쿵 조언할 수도 없었습니다. 옛날과 요즘은 다를 테니 말이죠. 그리고 명절이 되었을 때 작은 며느리는 꼭 소가 밭일에 끌려온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형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험 공부는 와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큰 며느리에게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불만이 있어야 하는 건 서 씨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명절이라고 와서 딱히 하는 일도 없었으니 말이죠. 그냥 고기만 삶으면 돼. 다른 음식은 오늘 아침에 다 해놨으니까. 어머, 정말요?
그래. 가스불만 좀 켜줘라. 남편이 떠난 뒤 곧장 차례는 없애버렸습니다. 제사도 전부 합쳐서 딱 한 번만 지냈고 그마저도 무척 조촐하게 해서 전도 붙이지 않았죠. 첫 해에는 며느리들이 무척 좋아하더니 이제는 참석도 하기 싫다고 난리였습니다. 물론 대놓고 싫다고는 안 하지만 큰 며느리처럼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다거나 작은 며느리처럼 종일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면 나중엔 그 소리를 듣는 것도 지쳤습니다. 여기 세뱃돈 받아라. 손주 둘에게 세뱃돈을 주고 나니 작은 아들이 머쓱해하며 말했습니다. 이달엔 나갈 돈이 많아서 좀 빠듯해서요. 용돈은 따로 준비를 못했어요. 아이고 됐어. 홍삼 사왔잖냐? 그래, 여보. 아예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뭘. 저희 그러면 일어나 볼게요. 차 막힐 것 같으니까. 이거 치우는 건 어쩌죠? 그러게요. 혼자 치우실 수 있나? 얼른 두고 가봐. 그럼 그렇게 할게요. 도착해서 전화 드릴게요, 어머님. 어차피 있는다고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부부끼리 티격태격 하는 모습이나 볼 바에는 그냥 보내는 게 나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도 아들 얼굴을 봐서 좋았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힘들었지만 그래도 부모란 늘 자식을 그리워하는 존재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자식들은 서씨가 그리워하는 것만큼 서씨를 그리워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해는 갔습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사는 젊은 세대이니 자기 삶이 더 바쁠 것이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랬습니다. 자식이 부모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 눈치를 보는 시대였습니다. 서씨도 그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원이니? 엄마가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뭘요? 휴대폰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오류가 뭐라고 하네. 아,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상준이한테 물어보시겠어요? 1시간 동안 휴대폰을 붙들고 씨름을 하다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달가워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바빴어일 테지만 그 말투 하나에도 상처받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상준이도 바쁘다고 너한테 물어보래서. 그러면 애엄마한테 전화해 보세요. 저 지금 밖이라서요.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맘 편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반응인데 며느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잠시 후에 큰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전화를 끄는 게 마음에 걸렸던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을 전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뭐가 안 된다고요? 잠시 후 며느리는 여러 번 반복되는 설명에 귀찮은 것을 애써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라고 아들보다는 목소리에서 티가 덜 났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런 전화는 며느리에게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불편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자식들 눈치를 보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전혀 눈치 보지 않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씨의 시어머니가 그 옛날 그러셨기 때문에 서씨는 되도록이면 자식들과 마찰 없이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럼 시간이 돈인데 부모 위해서 돈 쓰려는 자식들이 몇이나 있겠어. 우리 아들도 그래.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하면 짜증을. 어휴. 다음 날 만난 서씨의 지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여럿이 씻습니다. 그건 그래. 특히 며느리가 더 그러더라고. 근데 선숙이 얘기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그랬대. 시집에서 돈 한 푼 안 보태줬는데 요구하는 게 많아서 이혼하고 싶다고. 결국 돈 문제인 거야.
자리에 없는 또 다른 친구를 언급하며 혀를 찼습니다. 아들이 이혼을 한다는 소리를 건너 들었는데 그게 그런 사연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전부 돈 때문은 아니겠죠. 양쪽 이야기는 같이 들어봐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 사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돈 잘 쓰는 부모는 자식이 알아서 챙겨준다더라. 안부 전화 꼬박꼬박하고 때 되면 병원 데리고 가고 시키지 않아도 여행도 데리고 가고 그런데 다 받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효도하는 자식들이 몇이나 되겠어. 맞아. 누구는 장도 대신 봐준다더라? 용돈을 아주 두둑하게 준대. 그러니까 서로 좋지? 그 정도 자신 없으면 그냥 신경 끄고 살아야 돼. 남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마음 편해. 신랄한 말이었지만 어쩐지 서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그날 저녁 큰 며느리에게 10만 원을 붙이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제 시간 내서 도와주니 고마웠다고 말이죠. 그러자 1분도 안 되어서 답장이 왔습니다. 뭘 이런 걸 다 보내시냐고 하긴 하지만 다음에도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자기한테 전화를 달라며 웃는 그림을 잔뜩 보냈습니다. 평소 며느리의 성격을 생각하자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역시나 남들이 하는 말은 걸러들어야 하지만 영 없는 말들은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시집 식구가 싫은 이유가 며느리를 부려먹어서인데 합당한 대우나 대가를 준다면 싫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장 봐주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연락할 일이 있거나 부탁해야 할 때 최소한 서로 부담스럽고 불편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쯤 뒤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이번에는 작은 며느리에게 도움을 받고 또 10만 원을 보냈더니 며느리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쿨하시네요. 쿨하다는 말을 들으니 얼떨떨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렇게 인색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돈이 부족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손주들 용돈은 넉넉하게 주었고 아들 며느리들 생일이며 기념일도 빼놓지 않고 챙기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연락할 때마다 10만 원씩 보낸다고 생각하면 조금 각박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내라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서 씨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 뒤로는 며느리들이 서 씨의 전화를 귀찮아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하더라도 옆에서 전화를 바꿔받아서 상냥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서 씨가 백만장자라도 돼서 돈을 뿌리고 다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굳이 아들 며느리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며느리들에게 말이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아봤자 좋을 리 없다는 걸 서 씨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득이한 경우에 며느리들을 고생시킨다면 그만한 대가는 꼭 주었습니다. 결국 사람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건 작은 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 한마디보다 10만 원을 보내는 게 더 강력하다는 것이 서 씨가 이번 기회에 터득한 바였습니다. 명절이 되었을 때는 손주들뿐만이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며느리들도 손주들만큼이나 좋아했습니다. 우리 엄마 요새 씀씀이가 커지셨네. 큰아들이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들 즐거운 웃음소리를 내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늘 죽상을 하고 있는 작은 며느리조차 자기가 과일을 깎아오겠다며 벌떡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시집에서 용돈도 받고 너무 기분 좋네.
다들 명절에 돈 많이 든다고 힘들어 하던데. 그런데 오히려 자신들은 세뱃돈을 받아간다며 좋아했습니다. 서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여태 손주들 줄 생각만 했지 자식들에게 줄 생각은 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평생 아끼며 살았지만 이제 자식들에게는 어느 정도 베풀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후에 지장이 있지 않은 한은 말이죠. 어차피 자신이 죽으면 다 자식들에게 갈 것이기 때문에 살아생전 조금씩 나눠주고 부모다운 대접받으며 지내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으니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한두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던 자식들이 먼저 전화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고 계세요? 요새는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지금 나가려고 준비해. 어디 가시게요? 은행도 갔다가 시청도 갔다가 할 일이 많네. 버스 타고 다니시게요? 그래야지. 정신 없으시겠네요. 큰 며느리는 그러더니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보다도 살갑지 않은 게 큰 며느리였습니다. 늘 손주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 시간이 없다면서 코빼기도 안 보이던 며느리가 서 씨의 일에 발벗고 나설 줄은 몰랐습니다. 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 그래도 누구 하나 도와줬으면 했는데 괜히 자식들 귀찮게 하지 말자 싶어서 혼자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침 며느리가 도와주겠다니 잘됐다 싶었습니다. 은행을 여러 군데 가야 해서 좀 오래 걸릴 텐데. 일 볼 게 많아서.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래 걸려도 돼? 네. 5시까지는 시간 많아요. 적극적인 며느리의 태도에 서 씨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타고 서 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님, 다음엔 어디로 가면 돼요? 저기 건너편에 있는 은행이라서 걸어가면 돼. 며느리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젊다 보니 서 씨보다도 빠릿빠릿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도 일 처리하는 게 속도가 빨랐죠. 여기저기 돌아다니자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1시 넘어서 만났는데 거의 5시가 가까워져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없었더라면 버스 타고 이동하느라 시간을 다 써서 오늘 할 일을 다 못 끝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았죠. 오늘 고마웠어. 덕분에 시간도 아끼고 골치가 덜 아팠어. 은행 업무를 볼 때 옆에 앉아서 이것저것 대신해 주느라 며느리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금하려던 돈에서 30만 원을 빼서 봉투에 넣어서 챙겨두었죠. 그리고 집 앞에 데려다 준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너 용돈 써라. 생각보다 시간이 늦어졌네. 어서 가봐. 5시에 애들 데리러 가야 한다며? 네? 잘 쓸게요. 다음에 또 일 있으면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래, 고맙다. 큰 며느리도 다음을 기약하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너도 나도 서 씨를 도와주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좀처럼 울리지 않던 휴대폰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울렸습니다. 확인해보면 꼭 며느리들이었죠. 고마우면서도 돈이 참 무섭구나 생각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며느리들의 노고를 알아주는 시어머니를 더 챙기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봉투 없이 시켰다면 과연 발벗고 나서주었을까 하는 의문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시도 때도 없이 아들이나 며느리를 불러 제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돈으로 챙겨주려면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힘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 씨도 중요한 때가 아니면 굳이 자식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식들과 서 씨 사이엔 큰 갈등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 씨의 생각엔 말이죠. 그러던 어느 명절날이었습니다. 연휴 전날 서 씨는 은행에 들러 현금을 한 다발 뽑아 놓았습니다. 보통은 큰 며느리는 손주들 핑계로 설에 안 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두 집의 손주만 5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들까지 챙겨주려면 9명에게 줄 세뱃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자식들은 20만 원씩, 손주들은 10만 원씩 줄 수 있게끔 인출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 합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명절에 자식들 용돈으로 지출하기엔 서 씨에게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명절 음식 장 보는 것도 서 씨가 했으니 잘못하다가는 200만 원까지도 지출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바꿔서 기뻐할 자식들을 떠올리니 1년에 2번 있는 명절 기분 좋게 보내자는 생각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떡국 끓일게요. 그럴래? 저는 그럼 상 차리고 있을게요. 며느리들이 어쩐지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보일 만한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옛날의 며느리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뭐 하나 시키려고 하면 눈치란 눈치를 다 봤어야 했는데 이제는 알아서 했습니다. 그러니 서 씨도 참 잘 생각했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명절이 정말 명절 같았습니다. 자, 여기 너희 세뱃돈이야.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너도 나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서 씨에게 용돈을 주는 자식들은 없었습니다. 너희 이만 일어나 봐야지. 기다리고 있을 사돈네를 생각해서 아들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설거지 하고 갈게요. 차 막힐 텐데. 금방 하는데요. 뭘? 두 며느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니까 설거지는 금방이었습니다. 서 씨 혼자 했다면 한참 걸렸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서 씨는 의도치 않게 짐을 싸며 며느리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추석 때는 우리 30씩 주시더니 이번에는 20만 원 들어있던데. 동서는 얼마 있었어? 저희도 둘 다 20만 원씩이요. 점점 줄어들면 다음에는 10만 원 아닌가 몰라? 요즘에 용돈이 좀 짠 것 같죠? 저번에 어머님 좋아하시는 반찬 하나에서 갖다 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던데. 어머, 정말요? 너무하시네. 그러게. 이럴 거면 차라리 정우 공부나 봐줄 걸 그랬어. 그러자 작은 며느리도 이 정도 받을 거였으면 안 오고 싶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10만 원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서로 농담처럼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말에 서 씨는 다소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안 주던 세뱃돈을 챙겨준 것이었는데 이제는 금액이 적다고 투덜대는 며느리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명절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를 해야 하는 입장인가 싶었습니다. 좋은 마음에 줬던 용돈이었는데 며느리들은 그게 아니면 오기도 싫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싫은 일이지만 그나마 용돈을 주니까 해준다는 식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챙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만 중요한 것 같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돈을 주는 것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도 흉을 보고 안 줘도 흉을 본다면 굳이 줘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괜히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줬다가 짠에 어쩌네 소리를 들으면 아예 안 주는 것만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병원 가셔야 한다고 한 거 내일 아니에요? 맞아.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어쩐지 이제는 며느리의 이런 질문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꾸만 돈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아마 며느리도 머릿속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며 걸리는 시간과
운전해주는 노고 같은 걸 환산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니야. 병원은 그냥 버스 타고 가도 돼. 버스 타도 10분도 안 걸리는데 뭘. 그래도요. 병원에 가시는데 버스를 타고 가세요? 예전부터 다녔던 병원이었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던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혼자 다녔으니까 말이죠.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괜찮아. 서 씨는 애써 며느리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어쩐지 아쉬운 입맛을 다시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 씨로서는 며느리가 용돈이 떨어졌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며느리였다면 몰랐을 텐데 그 전에 얼마나 귀찮아 했는지를 아니 왠지 며느리가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 달 뒤에 큰아들이 손주의 생일이라며 서 씨를 초대했습니다. 한 5, 6년 전쯤 저들끼리 조촐하게 보내겠다며 서 씨의 방문을 거절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진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서 씨는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서 씨를 이리저리 불러제끼는데 그러다 보니 돈이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자꾸만 무언가 바라는 듯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자식들 때문에 이리저리 털리다 보니 그랬습니다. 손주 하나가 생일인데 작은 아들네까지 와서 다른 손주들도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현금으로 가득 찼던 지갑이 또 텅텅 비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자식들 용돈 챙겨주느라 파산이라도 할 것 같았습니다. 어지간히 줘서는 만족할 줄 모르는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 돈으로 자식을 움직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마음에 챙겨주는 것까지는 서 씨도 바라던 바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의무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가 너무 계산적이고 삭막해진 것 같다고 느꼈죠. 만약 돈이 없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처럼 부모의 연락을 귀찮아할까, 명절에는 오기 싫어할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명절에는 이전처럼 손주들에게만 용돈을 챙겨주었습니다. 자, 여기 세뱃돈. 봉투 5개를 손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서 있던 자식들이 나와서 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빛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애 같았습니다. 서 씨는 짐짓 그 모습을 모른 척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러자 노골적으로 서 씨의 품에서 봉투가 나오길 기다리던 아들 며느리들이 눈에 띄게 실망을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특히나 입이 툭 튀어나와서 오리주둥이가 되었습니다. 10만 원이 어쩌고 20만 원이 어쩌고 했었는데 아예 안 주는 건 생각도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표정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또다시 둘이서 서 씨의 험담을 했습니다. 깜빡하신 거 아닐까요? 설마 그걸 깜빡하시겠어? 그러면 어떻게 한 푼도 안 주세요? 낸들 알아? 저는 이러면 다시 나누죠. 그럼 내가 동서목까지 받을게. 에이, 넉넉히 한 100만 원씩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가 어머님 없고 은행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돈 안 주시면 안 가고? 당연하죠. 저도 바빠요. 형님은 와요? 미쳤어? 애 학원 핑계 대고 안 올 거야. 오늘도 돈 주실까봐 왔는데 허탕이네요. 작은 며느리의 말에 큰 며느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서 씨가 방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죠. 서 씨가 백만장자도 아닌데 어째서 자식 얼굴 한번 보려면 돈을 써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왜 자식들은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지 몰랐습니다.
옛날에 시어머니가 서씨에게 용돈도 주고 따뜻한 한마디라도 했다면 힘든 세월을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던 것의 90%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자식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자꾸만 자식에게 맞춰주고 퍼주니 그것들이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씨는 서글펐습니다. 자식들의 속물근성에 서씨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것부터가 잘못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씨는 며칠간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식 도움받으며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작은 며느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애아빠가 그러는데 어머님 오늘도 어디 병원 가신다면서요? 지난번에 건강검진을 했던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인데 며느리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지난번에 30만 원을 받았던 것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서씨는 고개를 저으려다 말고 그러라고 긍정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만났을 때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은행도 들리고 싶은데 나 좀 업어줄래? 네? 며느리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다리 아프니까 네가 좀 업어줘라. 대신 일 다 마치면 내가 100만 원 주마.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 말뜻을 헤아린 것 같았습니다. 100만 원이면 업고 다닐 수도 있다고 그랬잖니? 그건 그냥 한 소린데. 100만 원으로는 업고 다니는 건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그러자 며느리가 모욕이라도 당한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먼저 가보겠다고 가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며느리의 차를 얻어 탈 생각이 없었던 서씨는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며느리도 서씨에게 연락이 뜸했습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온 것이겠죠. 차라리 속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를 위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자식들에게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할 것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식이기에 자식부터 찾았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자식이 선을 긋는다면 서씨도 더 이상 넘어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합당한 곳에 지불하고 도움을 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명절 같은 때는 서씨 혼자 밥 차리고 얼굴을 비쳤다는 이유만으로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서씨가 자식들의 정에 굶주려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서씨가 아들 며느리 모두에게 통보했습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각자 보내자고 말이죠. 그리고 어버이날이든 누구의 생일이든 뭐든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습니다. 명절에는 이제 오지 말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가시게요? 아니, 앞으로 쭉 각자 보내자고. 너희랑 한번 만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노후 자금도 바닥나겠어. 그래서 최소한만 보고 살아야겠다. 나중에 너희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말이야. 명절에 아무도 안 부르신다고요? 그래, 이제는 줄 돈도 없다. 그냥 각자 보내기로 하는 게 낫지. 그러자 아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손주들의 너희의 엄마를 현금 인출기처럼 쓰려고 하니 차라리 혼자 보내련다. 서씨는 이번 일로 뼛속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실망도 컸죠. 그래서 다시는 자식이고 손주고 한 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었고
자식이 부모를 밀어낸다면 부모도 다가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 돈을 서씨 본인에게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챙겨주는 걸 기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챙기는 게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명하게 늙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쓸모있는 존재였고, 엄마한테 자식은 늘 아들밖에 없었어. 그래놓고 이제는 나이 들고 아들과 영 끊으니까 내가 보고 싶어졌어. 지수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다 오해야. 나는 엄마 안 보고 살고 싶어졌어. 엄마가 날 딸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도 엄마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한때는 나도 엄마 늘 보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이제 내가 애들 키우면서 엄마로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 부모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이제는 엄마 없이 살기로 했으니까 엄마도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가서 살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박문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인생보다도 사랑하는 두 자식의 인생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자식 모두 사랑했습니다. 어느 손가락도 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들인 남동생과 차별을 당해왔다고 울부짖는 딸. 정작 박 씨에게 편애받았다는 아들은 박 씨를 나몰라라 한 지 오래인데 말이죠. 박 씨는 오히려 딸과 좀 더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들과 딸은 다르고 딸이 좀 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딸에게 의지를 하면 했지 결코 아들이라고 더 잘하고 딸이라고 덜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엄마를 외면하는 딸이 괘씸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아무리 딸이라고 하더라도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70이 된 말년의 자식들 중 누구 하나도 혼자 남은 엄마를 챙기는 이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한없이 퍼주며 살았더니 빈털터리 후회 가득한 노후만을 보내게 됐으니 말이죠. 그래서 박 씨는 딸에게 오늘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대로는 분하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양지숙, 양지훈이었습니다. 2살 터울이었죠. 딸은 어려서부터 무척이나 똘똘했습니다. 얼굴만 보아도 총명함이 느껴졌고 동네에서도 야무진 것으로는 유명했습니다. 커가면서도 자기 앞가림은 박 씨의 손이 가지 않을 정도로 알아서 했고 장녀라 그런지 엄마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줬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딸을 떠올리면 든든했습니다. 가정에 다소 무심했던 남편 대신 딸을 의지하기도 했죠. 반면에 둘째인 아들은 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집중력이 없어 공부는 늘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사고를 치기 일쑤였습니다. 박 씨 대신에 누나가 다그치고 혼내곤 했는데 어려서는 누나만 보면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짠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누나랑 비교를 당하며 살았으니 아들은 박 씨에게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엄마, 나 과외 좀 시켜주면 안 돼? 과외? 무슨 과외? 수학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것 같아서. 얘 너는 그런 거 안 해도 알아서 잘하잖아. 아니면 학원이라도 가고 싶어. 전 과목 말고 수학이라도. 지수가 지금 과외를 어떻게 시켜주니? 고등학생 때 딸이 처음으로 박 씨에게 사교육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학원 한 번 안 다니고도 전교 1, 2등을 하던 딸이었는데 말이죠. 박 씨는 딸의 말에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그래도 다달이 드는 돈이 많아 빠듯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딸도 알 텐데 과외를 시켜달라는 말에 속이 답답했습니다. 성적이라도 안 나오면 모를까. 늘 잘하는 아이가 그러니 조금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남동생만 과외를 받는 것에 질투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딸은 남동생을 언급하며 졸랐습니다. 지훈이는 과외 3개나 받잖아.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잖아, 지수가. 네 동생 과외 3개면 돈이 얼마인 줄 아니? 학원을 다니면서도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아들은 주요 과목들을 따로 과외를 받았습니다. 그 돈이 100만 원은 거뜬히 넘어갔습니다. 학원비까지 하자면 한 사람 월급에 가까운 돈이 아들의 사교육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야 중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수학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성적이 떨어져도 전교 10등 밖으로는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박 씨가 딸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 무리하긴 힘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그런 박 씨의 심정을 이해해 주기 바랐습니다. 알겠어. 혼자 해볼게. 그래. 역시 우리 지숙이밖에 없어. 엄마 마음 알아주는 건 박 씨의 딸은 여느 때와 같이 현명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속이 깊은 자식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딸은 박 씨의 예상처럼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과외를 받지 않고도 전교 5등 안에 들었습니다. 역시나 내 딸이구나 싶었습니다. 거봐. 넌 잘 아잖아. 엄마가 뭘 했어? 네. 그리고 딸은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 한 곳에 진학을 했습니다. 동네에 현수막도 붙었고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몇 년 동안 애를 먹였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삼수까지 해서 겨우 경기도에 있는 4년제 대학의 턱걸이로 붙었습니다. 흔히들 아는 유명한 대학은 아니었죠. 대학에 졸업한 뒤로도 딸과 아들은 길이 달랐습니다. 박 씨의 딸은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니고 제 용돈도 알바를 해서 스스로 벌어서 지냈습니다. 그 탓에 시간이 없어 방학 때도 집에 잘 못 오는 바람에 20대 초반의 딸의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은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부러워. 나도 지숙이 같은 딸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 아무나 점지해주는 줄 알아? 우리 딸은 대학 들어가고 나서부터 용돈 한 번 안 타갔어. 그런데도 대학도 알아서 다니고 취직도 그냥 한 번에 됐잖아. 잘났네, 잘났어. 지훈이는? 딸 얘기가 나오면 어깨가 으쓱했지만 아들 얘기만 나오면 어쩐지 주눅이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으니 말이죠. 우리 아들도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지. 애가 신중하고 그래. 그래? 되묻는 친구의 표정이 어쩐지 박 씨를 깔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자식이나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지훈아, 엄만데. 준비 잘하고 있어? 이번 주에 면접이지. 잘하고 있는데 왜? 용돈 안 부족한가 해서 전화했지. 보내주면 좋지. 그래. 밥 굶지 말고 누나한테 전화해서 밥 사달라고 하던가 그래. 아무리 잘난 것 없어도 내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딸은 이미 잘 살고 있으니 이제 아들만 잘 되면 더 이상은 바랄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졸업한 후에 3년간 뒷바라지를 해서 아들 또한 취업을 시켰습니다. 영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람 구실하며 사나 싶어서 기뻤습니다. 그만큼 행복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다 생각했는데 아들이 취직하고 1년 뒤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빙판에 차가 미끄러지며 삼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그중 하나가 남편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이 아직까지도 생생했습니다. 뭐 하나 호강시켜준 건 없었어도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 사라지니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 박 씨는 순전히 자식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수가 오늘 회사 끝나고 집에 좀 올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그렇지. 아, 나 약속 있는데. 누구랑? 남자친구랑. 지훈이한테 한번 물어봐. 진작에 물어봤지. 오늘 바쁘대. 여자친구 만난다고. 그래. 나 오늘 예매한 티켓이 있어서 좀 그런데. 딸의 말에 박 씨는 진한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잠시 말이 없더니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가지 뭐. 퇴근하고 엄마 집으로 갈게. 역시 우리 딸밖에 없어. 알지? 알지. 정신없이 앉아있는 박 씨를 대신해 남편의 장례를 알아보고 하나부터 10까지 도맡아 진행한 게 딸이었습니다. 역시나 야무졌습니다. 여보세요. 아, 엄마. 나 약속 취소돼서 그런데 이따 퇴근 시간 맞춰서 회사 앞으로 와. 외식하게. 어머, 정말? 그럴래? 아, 너희 누나가 집으로 온다고 했거든. 너도 집으로 올래? 아니, 그러면 집에 갈 때 힘드니까 엄마가 와. 누나는 말고? 그래? 알겠어. 그러면 누나한테는 엄마가 연락할게. 박 씨는 신이 나서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약속은 미뤄야겠다고 말이죠. 아, 예매한 거 취소했는데. 다시 하면 되지. 너도 오늘 약속이 있다고 했잖아. 엄마는 지훈이랑 밥 먹을 테니까 너도 데이트해. 알았어요. 그러던 딸이 30이 넘자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그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딸이 결혼할 상대가 박 씨의 마음에 차지 않았죠. 그 집은 여유도 있다면서 어떻게 집 한 채를 안 해올 수가 있어? 요즘이 그런 때는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도 그냥 우리가 모은 돈으로 하려고 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우리가 돈을 안 보태준다고 그쪽도 안 보태준다고 할 수가 있어. 여유 있는 쪽에서 하면 되는 거지. 더군다나 남자 쪽에서 말이야. 딸이 일찍 취직을 했기에 모아둔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따로 결혼 자금을 보태지 않는 것인데 그 때문에 상대방 쪽에서도 사위가 모은 돈으로만 결혼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시키는 것이지 경쟁을 하는 게 아닌데 참 황당했습니다. 박 씨도 아들이 있지만 어떻게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한 푼도 안 보탤 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박 씨가 자꾸만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마땅해 하자 딸도 박 씨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도 반 보태줘. 그러면 나도 시집에다가 반 보태달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 말에 기가 찼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남편이 떠나니 박 씨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아들, 딸이 용돈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밥벌이는 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보험금과 모아둔 재산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걸 딸 결혼시키며 홀랑 써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딸은 그런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섭섭한 소리를 했습니다. 알았어. 안 보태줘도 돼. 그런데 시집에서 해주든 안 해주든 엄마는 아무 말 마라. 어차피 우리가 사는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미련한 결혼을 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냥 시켜줘.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절대 안 할 테니까. 참나, 어디 한번 살아봐라. 부모 도움 없이 결혼하면 얼마나 힘든지 겪어봐야 알지. 결국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박 씨는 딸에게 알아서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식 생각해서 그런 것인데 괘씸해서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사돈이 집을 장만할 때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결국엔 아들을 빈손으로 보내진 않았습니다. 진작 그렇게 했다면 딸과 박 씨도 서로 빈정상할 일이 없었을 텐데 사돈네가 참 너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집에서 집 살 돈을 보태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딸이 박 씨보다는 시집만 챙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딸, 엄마 청소기가 고장난 것 같은데 이것 좀 가져다가 고쳐주라. 나 지금 멀리 와 있어서 못해. 어딘데?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여행 왔어. 어디로 여행을 갔는데? 제주도. 참, 네 시부모는 좋겠다. 엄마도 제주도는 언제 가봤는지 기억도 안 나네. 그러자 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도 여행 갈 줄 알아. 너 시집 갔다고 엄마는 나 몰라라 하니? 그런 거 아니야. 서럽다 서러워. 알았어. 나중에 같이 가. 딸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 된다더니 딸과도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때도 참 섭섭했습니다. 이제 모두들 다 떠나가는구나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고 약 한 달쯤 뒤 박 씨는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훈이 집 해줬어. 갑작스런 질문에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랬으면 소원이 없겠다. 집을 해주긴 전세금 보태준 거지. 아들 결혼시키며 그래도 당당하게 집 한 채 사주고 싶었는데 요즘 집값이 옛날 집값이 아니라 이리저리 계산해 보아도 너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전셋집을 구해줬습니다. 그걸 동생에게서 들었는지 박 씨에게 따지고 드는 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결혼할 때는 돈 없다고 하나도 못 준다고 했잖아. 지훈이 결혼시켜야 되니까 그랬지. 뭐? 그럼 나는 자식 아니야? 너는 여자고 지훈이는 남자잖아. 누가 내 성별이 궁금하대? 얘가 갑자기 왜 그래? 당연한 걸 물어보고 있어? 남자가 결혼하는데 그럼 빈손으로 가니? 너도 봐라. 사돈이 아들 결혼시킨다고 집 살 돈 보태줬잖아. 그건 엄마가 안 준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 게 아니야, 이거사. 세상 물정을 몰라요. 너는 엄마 덕에 손해 안 보고 결혼한 거지? 어? 그리고 질투할 걸 질투해라. 지훈이는 전세 살고 너는 네 집에 살잖아. 누나가 돼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할 때 보태지는 못할 망정. 내가 걔 결혼하는데 왜 보태? 이렇게 가족 간에 정이 없어. 넌 잘 살잖아. 아휴, 너도 시집에서 받아놓고는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러자 딸은 답답해했고 그런 딸 때문에 박 씨도 답답했습니다. 딸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억울하다는 딸 때문에 서운하기도 했고 말이죠. 나도 그렇게 돈이 넘쳐났으면 너도 주고 지훈이도 주고 다 줬지. 어떡하니? 부모 잘못 만난 탓이라고 생각해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자 딸은 지긋지긋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또 그 소리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딸에게 지긋지긋하다는 말을 들으니 당연했습니다. 결혼할 때 보태주진 못했어도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 잘나게 살 수 있게 된 게 다 누구 덕인지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키워준 부모에 대한 고마움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죠. 딸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연락 없이 산 건 처음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박 씨도 그런 딸에게 서운했습니다. 돈 때문에 엄마한테 전화 한 통도 없는 게 너무 매정하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땐 엄마 마음을 잘 이해해 주던 딸이었는데 결혼하니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네도 박 씨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명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아서요. 뭐? 그렇다고 명절에도 안 오는 게 어디 있어? 누워 있더라도 와서 누워 있어야지. 아예 안 온다고? 지훈 씨가 어머님한테 말한다고 했는데 연락 없었어요. 연락이 없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전화했지. 지훈 씨랑 얘기 나눠보세요. 아, 왜 자꾸 지훈이를 들먹여? 어머님, 저한테 말고 지훈 씨한테 연락해서 물어보시는 게 빠르니까 그렇죠. 저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번 전화하시면 곤란해요. 매번이라고 해봤자 얼마 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용건이 있으면 아들에게 하라는 며느리 때문에 기가 찼습니다. 그 뒤로도 며느리와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도무지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선을 딱 긋고 더 이상 넘어오지 말라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며느리를 보면 어떻게 해야겠다 상상해왔던 일들 중 하나도 한 게 없었습니다. 박 씨의 딸을 보면 시집 식구들이랑 같이 여행도 자주 다니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박 씨의 며느리는 전혀 그런 게 없는지 몰랐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명절에마저 못 온다고 할 때가 있으니 말 다 했습니다. 박 씨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같았습니다. 아마도 딸과 며느리의 차이는 시집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닐까 싶어서 씁쓸했습니다. 집을 사준 것도 아니고 고작 전셋집을 얻어줬고 시집에 재력이 없으니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죠. 박 씨는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고 싶었지만 전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도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아마 며느리의 등살에 못 이겨 그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지 않을 거면 혼자서 안 오면 되지. 귀하게 키운 아들과 엄마의 사이를 갈라놓는지 몰랐습니다. 딸까지 연락이 없으니 박 씨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부모를 이렇게 생각해 주지 않나 싶었습니다. 지수가 왜 전화가 없어? 엄마 요새 살이 쑥 빠졌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서 영 기운이 없네. 어디 아파? 그런가 봐. 몰라. 지훈이 그놈의 자식 때문에 맘고생을 좀 해서 그런가. 지훈이는 또 왜? 연을 끊고 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딸이라 그런지 박 씨가 아프다고 하니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 씨는 오래 전화가 없었는데도 엊그제 전화통화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통화를 했습니다. 결국 지지고 볶고하며 딸과는 다시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엄마는 지숙이 너밖에 없어. 아빠도 없이 엄마 혼자서 너무 외롭다. 솔직히 너한테 많이 서운했어. 그러자 딸은 어쩐지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미안. 자주 올게. 그렇게 아들네와는 대면대면하게 지냈고 혼자 사는 박 씨를 챙기는 건 대부분 딸이었습니다. 딸은 다음에 아이를 낳았고 직장을 쉬다가 연년생으로 둘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직장에 복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둘째 돌 될 때까지만 봐줄 수 있을까? 첫째는 어린이집에 보낼 거지만 둘째는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 시어머니한테 얘기해봐. 어머님 일하고 계시잖아. 엄마도 가끔은 일해. 거의 안 하잖아. 지훈이랑 내가 용돈 보내잖아. 얘, 너 엄마 나이가 몇인 줄 알아? 안 아픈 데를 찾는 게 더 빠른 나이야. 엄마도 봐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러면 엄마 골병 들어서 병원비가 더 들어. 내가 엄마 말고 또 부탁할 데가 어디 있어. 요즘에는 도우미 다 쓰잖아. 그래도 엄마가 봐줬으면 했던 거지. 아이고, 돈이 최고야. 돈으로 사람 쓰는 게 서로 좋아. 딸은 서운해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서운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봐줄 수 있겠지만 몇 달간 봐주는 건 부담스러웠습니다. 힘도 들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둘째가 돌쯤 되었을 때 갑자기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하영이가 강아지 털 알레르기가 있대. 뭐? 그런 게 있어? 나도 몰랐는데 애 피부가 부어오르고 숨을 잘 못 쉬어서 병원에 갔더니 그렇대. 그러면서 울먹거리는 딸. 딸내는 강아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말티즈였는데 딸이 취직한 뒤에 기르기 시작해서 10살이 좀 넘은 강아지였습니다. 그만큼 오래 길러서 박 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작고 순해서 박 씨도 예뻐했던 강아지였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기르고 있었는데 첫째를 낳았을 땐 문제가 없었는데 둘째 체질이 특이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박 씨에게 길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 씨는 잠시 고민했지만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맙긴. 엄마도 초코 좋아해. 딸이 무척 감격해서 몸에 좋다는 한약도 보내주고 한동안 박 씨를 정말 살뜰히 챙겼습니다. 다소 귀찮을 만한 박 씨의 부탁도 군말 없이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뭘 사다 달라고 한다거나 집으로 불러도 말이죠. 엄마, 어디 갔어? 약 사오라며. 나 지금 집에 왔는데 엄마 없네? 아, 지훈이네 오늘 출산할 것 같다고 병원이라잖아. 그래서 왔어. 오늘? 그래. 아무튼 그래서 아침부터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어. 아들네도 아이를 가졌는데 아무리 연락을 잘 안 해도 출산일에는 와봐야 했습니다. 친손주가 생기는 날인데 집에서 기다릴 수는 없었죠. 진통이 길어지는지 애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5시에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경사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씨와 아들 며느리의 사이는 전보단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뒤쯤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후 엄마가 봐주기로 했어. 뭐? 지훈이 아들. 지훈이 아들인 줄은 알지. 근데 엄마가 봐준다고. 그래. 봐줄 사람이 없다는데 별 수 있니? 며느리가 간호사였는데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도 저녁에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훈이가 보면 되잖아. 얘는? 남자가 애를 어떻게 봐?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부탁할 때는 사람 쓰라며. 너희는 돈 잘 벌잖아. 지훈이한테 어떻게 돈 쓰고 사람을 쓰라 그래? 사정이 딱한데 어떡해? 어쩜 너네랑 비교를 하니? 박 씨는 이럴 때 보면 딸이 참 이기적일 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진 건 딸이 훨씬 많은데 늘 남동생과 공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생각하는 공평은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딸은 박 씨가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잘 살았고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도와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나는 안 딱해? 네가 뭐가 딱해? 너처럼 잘 사는 애가 어디 있다고? 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손주를 1년 정도 봐주었습니다. 그러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그 뒤로도 쭉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들네와 합가를 하게 되면서 말이죠. 아들이 주식을 하다가 전세금을 홀랑 날려먹었다고 했습니다. 둘 다 직장은 이쪽이고 사돈네는 먼 곳에 살기 때문에
갈 데라고는 박 씨의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좁은 집에서 아이와 강아지까지 함께 부대끼며 살려고 하니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 강아지 좀 형님한테 돌려주시면 안 돼요? 초코를? 안 돼. 둘째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강아지 있으면 숨도 못 쉰다더라. 그리고 박 씨도 이미 정이 들어버려서 그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강아지라면 치를 떨 정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레르기가 없는 이상은 그냥 참고 살았으면 했습니다. 나중에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먼저 기르고 있는 곳에 저들이 들어온 것이니까 말이죠. 며느리는 강아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물과 전생에 원수를 지었는지 박 씨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합가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딸이 전화해서 박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올케가 연락 와서는 초코 데리고 가라고 난리야. 뭐? 지금 나보고 어떻게 데리고 가라는 거야? 엄마가 잘 키운다며. 지난달에도 연락해서 거절했더니 어제 또 메시지 왔어. 아이고, 안 된다고 그래. 알레르기 있다고 해도 그러네. 사정 때문에 힘들다고 했더니 그러면 강아지 발로 차거나 그래도 뭐라고 하지 말라잖아. 딸은 거의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며 말이죠. 말로만 그러는 거겠지. 박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설마 하니 그런 짓을 할까 싶었습니다. 엄마 없을 때 정말로 발로 차면? 설마 그러겠어? 그냥 냅둬. 그러다 말겠지. 하지만 얼마 후 딸과 며느리는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서로 보내 안 보내 해가면서 말이죠. 아들도 덩달아 누나와는 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강아지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식 둘은 서로 찰천지원수가 된 듯 했습니다. 딸은 박 씨에게도 무척 서운해했습니다. 10살이 넘어서 노령견인데 끝까지 키워준다고 해놓고는 맥없이 보내버렸다고 말이죠. 하지만 박 씨는 딸이 자신의 입장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강아지는 박 씨도 좋아했지만 그렇다고 며느리와 등을 져가면서까지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 둘의 사이가 틀어지니 박 씨는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박 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생일에서까지 따로 만나야 하니 우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딸을 설득했습니다. 어지간하면 네가 사과해라. 내가 왜 사과를 해? 그냥 네가 윗사람으로 아량을 베풀어야 할 거 아니야. 강아지를 발로 차버리겠다고 협박한 사람한테 내가 왜 사과를 해? 진짜로 찬 건 아니잖냐?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는 왜 항상 내 편이 아닌 거야? 편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는 너는 왜 항상 엄마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엄마 생일에 자식들 다 같이 모여서 축하도 못 받아? 엄마 마음 편하자고 나보고 사과하라는 거지? 올케가 메시지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지? 뭐라고 했는지 뭐가 중요해? 서로 잘 지내면 좋잖냐? 엄마만 좋은 거겠지. 너 자꾸 이럴래?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엄마는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왜 자꾸 편을 가르려고 해? 결국 박 씨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화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과의 사이도 조금은 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전처럼 살가운 느낌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속상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커도 부모 마음은 이렇게도 몰라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1년쯤 뒤에 박 씨와 아들 며느리와의 사이도 악화가 되었습니다. 자꾸만 마찰이 생기니 결국 아들이 분가를 선언했습니다. 박 씨도 그게 속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말년에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보증금을 박 씨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여유가 많지 않았지만 돈을 줘버리고 내보내 놨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박 씨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도 아들일 테니 그게 사라지는 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보증금을 보태줬고 부족한 1,000만 원은 하는 수 없이 딸에게 빌렸습니다. 딸은 분가하려고 한다는 박 씨의 말을 듣더니 잠시간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금방 갚을 거야. 그건 걱정 말어. 딸은 말없이 1,000만 원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역시 여유 있게 살아서 그런가 군말이 없었죠. 그렇게 아들네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네가 분가한 지 반년도 안 돼서 또다시 전화하는 문제로 아들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전화하는 것뿐인데 아들은 질색을 했습니다. 박 씨도 눈치 보며 가끔씩만 하는데 말이죠. 아들은 그마저도 귀찮은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끊더니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 적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못 잡아먹어 난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몇 달 뒤에 딸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1년 안에 갚겠다고 했잖아. 지훈이가 갚겠대. 내 전화는 받지도 않아. 그러니까 엄마가 받아서 줘. 내 전화도 안 받는다. 어쩜 그런 놈이 다 있냐? 그럼 엄마 돈으로라도 줘. 엄마가 돈이 어디 있니? 보증금 마련하느라 탈탈 털어줘서 줬는데. 너는 엄마도 먹고 살기 빠듯한 거 알면서 엄마한테 돈 타령을 하고 싶니? 불쌍하지도 않아? 그럼 10년 넘게 엄마 용돈 준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지훈이는 진작에 끄는 용돈을. 지훈이네는 사정이 너희보다 안 좋잖아. 나는 하루에 5시간씩 자면서 일하고 애 키우고 그러고 살아. 다 그러고 사는데 엄마는 왜 늘 지훈이만 안쓰러워? 그러더니 딸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박 씨는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자식들을 키워봐야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은 아들보다 낫다는데 박 씨는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았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서도 용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을 갚으라고 할까봐 돈 달라는 소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가끔씩 일을 했고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어쩌다 말년이 이렇게 됐나 싶었습니다. 늘 자식들밖에 없었던 삶의 말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딸과 연락 없이 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아지 생각도 나고 손주들 생각도 나고 자식들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나쁜 놈은 오랜만에 받아서 퉁명스럽게 대답하더니 끊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번호도 바꿔버린 듯 했고 말이죠. 박 씨는 이번엔 딸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지수가 엄마 한번 보러 오면 안 되니?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살려고 했지만 결국에 남은 건 자식들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안 아픈 데가 없다. 이번에 칠순이었는데 너희는 어쩜 아무도 연락이 없어. 자식들까지 이렇게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니 사과까진 바라지도 않으니까 가끔은 부모 좀 들여다보며 살아. 엄마, 나는 엄마 안 보고 싶어. 박 씨는 그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딸에게서 나올 말이 아닌 듯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날 키워준 건 아주 어릴 때밖에 없어. 뭐? 학원 한 번 안 보내주고 나 용돈이라도 제대로 준 적 있어? 지훈이는 그렇게 뭐든 다 해줬으면서
너는 혼자서도 알아서 잘했으니까. 지훈이랑 나랑 2살밖에 차이 안 나. 엄마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혼자서도 잘하려고 얼마나 아등바등 살았는지 알아? 공부하면서 맨날 코피 났던 거 기억 안 나? 솔직히 박 씨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딸이 코피를 흘리는 모습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밥 한 끼 건너뛰면 큰일 나는 줄 알면서 나는 내 손으로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그랬고, 대학 등록금도 내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 받고 그 뒤로도 한 번도 안 내줬지. 그래서 장학금 받으려고 대학생활 기억도 안 나게 공부했어. 늘 알바에 찌들어 살았고, 취직 준비하려고 용돈 좀 달라 그랬더니 엄마 뭐라고 했어? 먹고 죽으래도 없다고 그랬지. 그래놓고는 지훈이는 삼수할 때까지 기숙학원 보내주고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 대주면서 뒷바라지 해줬잖아. 결혼할 때는 지훈이만 집 해줬고 애도 지훈이만 봐줬고 분가할 때는 내 돈까지 뺏어가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더 해야 해? 이래도 엄마는 나한테 서운해? 딸이 얘기한 내용의 반 이상이 기억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딸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좋은 대학 가서 돈 잘 벌고 시집 잘 만나서 편히 살고 있는데 왜 자꾸만 쫄딱 망한 아들을 들먹이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쓸모있는 존재였고 엄마한테 자식은 늘 아들밖에 없었어. 그래놓고 나이 들고 아들과 연 끊으니까 이제 와서 내가 보고 싶어졌어. 지수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다 오해야. 나는 엄마 안 보고 살고 싶어졌어. 엄마가 날 딸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도 엄마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1,000,000원은 그냥 지훈이한테 내가 적선한 셈 칠게. 나중에 엄마 더 늙으면 내가 할 자식 노릇까지 하라고 그 값 치른 셈 칠게. 그놈이 날 돌봐주기나 할 것 같아? 그러면 엄마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거겠지. 한때는 나도 엄마 늘 보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이제 내가 애들 키우면서 엄마로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 부모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이제는 엄마 없이 살기로 했으니까 엄마도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가서 살아. 걔는 전화도 안 받아. 거봐. 나 찾기 전에 지훈이한테 먼저 전화해봤겠지. 그래도 아들이 최고니까. 근데 거절당하니까 차선책으로 호구 같은 딸한테 전화한 것 같은데 이제는 엄마가 알아서 살아. 지수가 과거는 잊고 앞으로 잘 살면 되잖아. 엄마한테 너밖에 없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지훈이 그놈은 못나서 엄마가 늘 신경을 쓴 거고 우리 딸은 다 잘하니까 믿은 거야. 우리 곧 이민가. 애 아빠가 발령이 났는데 2달 뒤에 출국해서 아마 최소한 5, 6년은 살다 올 거야. 좋으면 영영 안 돌아올 수도 있고. 이제 나한테 한국에는 정부치고 살 가족도 없어. 박 씨는 충격에 눈을 부릅떴습니다. 엄마가 있는데 왜 가족이 없어? 너 엄마 죽으면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러냐? 박 씨는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담담히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세요. 그러고는 끊어진 전화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째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박 씨는 자식들을 위해 산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다시금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전화는 받을지언정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박 씨를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박 씨는 말년의 후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달 뒤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었습니다.
이제 하랑이 보여드릴 시간도 없겠네요.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뭐라고만 하시니까 저도 솔직히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랑이 안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참. 그러려면 그래라. 네? 안 보여줘도 되니까 이젠 전화하지 마. 아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원종환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원 씨는 마음속에서 손주를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원 씨도 아내도 무척 애틋했던 첫 손주였습니다. 특히나 아내는 어릴 때 직접 키워주기까지 했었죠. 그럼에도 잊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순전히 아들과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귀한 자식이라며 애지중지하고 아이에 관해선 예민하게 구는 건 이해가 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애 봐준 부모를 탓하고 툭하면 애를 못 봐도 좋냐는 말을 하는 아들 며느리. 그동안에는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무서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예쁜 손주라도 자식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애걸복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손주는 손주일 뿐이었습니다. 자식이 안 보여준다면 안 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서운하다는 이유로 손녀딸 사진도 보내주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기에 원 씨는 휴대폰 사진첩에서 손주 사진들을 지워버렸습니다. 괘씸한 아들 며느리와는 아들의 뜻대로 안 보고 살 작정이었습니다. 원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2살 터울의 남매였습니다. 자식 둘을 키우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다면 아들과 딸은 참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원 씨의 자식들은 그랬습니다. 원 씨는 왜 요즘에 다들 아들보다 딸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딸은 결혼하고 나서도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을지언정 심리적 거리는 이전과 똑같이 가까웠습니다. 전화도 꽤나 자주 하는 편이었고 시간이 나면 종종 집에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원 씨의 집보다는 처가를 더 자주 찾는 편이었습니다. 원 씨의 딸이 친정을 찾듯이 며느리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요즘 풍조인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서운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결혼은 딸이 먼저 했는데 딸은 아이 생각이 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신혼 좀 오래 즐기고 애는 천천히 낳거나 아예 안 낳을 생각도 있긴 있어. 김서방이랑은 얘기가 된 거야? 당연하지. 그냥 이런저런 얘기는 늘 나누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 안 낳을 수도 있으니까 손주 못 본다고 실망하지 말아요. 어차피 오빠도 있으니까. 실망 안 해. 그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손주 보고 싶다고 애 낳으란 소리 하면 안 된대, 요즘엔. 누가? 친구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원 씨 부부는 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손주야 생기면 좋겠지만 자식을 기른다는 것엔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기에 강요할 수는 없었죠. 반면에 아들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처음 1년에 아이 소식이 없자 병원에 꾸준히 다니면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죠. 그러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원 씨 부부도 딸도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소중한 첫 손주였습니다. 쉽게 가진 것도 아니라 더 경사스러웠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며느리는 바로 회사를 쉬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외출도 삼가고 몸조심을 했습니다. 이번에 뭐 돈다고? 와서 밥 한 끼라도 먹고 가지.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안 가려고요. 너도 안 와? 저만 가기 좀 그래서요. 그래, 알았어. 영지한테도 안부 전하고. 임신이 확인된 후 며느리는 추석에도 설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안정을 취해야 해서 그렇다길래 그러라고 했죠. 원씨 부부에게도 물론 그랬지만 아들 내외에게 아이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였습니다. 힘들게 가져서 둘째는 상상도 생각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원씨에게는 첫 손주이자 유일한 손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도 손녀딸을 사랑했고 원씨의 딸도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예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먼 존재였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 보러 갈 수 있는 거야?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원씨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조차도 고개를 저으며 아직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언제 오란 소리 안 해? 뭐, 한두 달 더 있다가 가면 되나? 나도 그렇게 물어봤더니 석준이가 그때는 애가 너무 어리지 않냐고 그러던데.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딱 한 번 유리창 너머로 5분 정도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며느리가 있던 산후조리원이 조부모에게 아이를 보여준 것이지 다른 곳은 불가한 데가 많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사진이랑 영상 좀 많이 보내달라고 그래. 아, 어제 영상 하나 보내줬어. 원씨 부부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 손주 영상을 구경했습니다. 대화방에 손주 자랑을 하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원씨 부부는 시간이 지나도 생각처럼 손주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애를 보러 가겠다고 해도 손님이 오면 며느리가 힘들어 한다며 아들 선에서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슬슬 빈정이 상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명절에 아들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원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서운하던 것도 모두 잊어버렸죠. 어머나, 코 오뚝한 거 봐. 엄마 아빠가 인물이 좋으니까 애도 벌써부터 미모가 보여. 당신 손녀딸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당신 눈엔 안 그래? 예쁘지? 당연히.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밥 차려야 하는데 애만 보고 있었네.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지만 눈은 아이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오랜만에 맞는 명절이기 때문에 아내가 일찍부터 미리 음식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애 낳은 지 오래되지 않은 며느리에게는 물 한 잔도 뜨게 하지 않았습니다. 몸조리를 그래도 1년은 꽉 채워서 해야 해. 처음 3개월간은 안사돈이 올라와서 봐주었는데 바깥사돈의 건강이 좋지 않아 이젠 며느리 혼자 애를 봤습니다. 아내는 그게 안쓰러워서 늘 들여다보고 싶어 했지만 며느리가 그다지 원하지 않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오면 애 보는 것보다 눈치 보는 게 더 힘들어서 그렇겠지? 애는 안 키워봤지만. 딸이 며느리의 심리라며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긴 하겠지? 그래서 애써 서운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원씨도 손녀딸 좀 원없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처럼 괜히 아들 내외에게 부담이 될까봐 찾아가는 대신에 사진 영상을 볼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돌이 지났을 때 아내는 아들에게서 뜻밖의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봐달라고? 네. 영지도 곧 복직해야 해서요. 어린이집 보낸다면서? 근데 애를 어린이집에 너무 오래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영지도 불안해하고요. 며느리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길게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직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하는 거지만 귀한 자식 방치하는 것 같아서 슬퍼한다고 했습니다. 안사돈이 안 되니 아내에게까지 차례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예쁘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내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까지 꽃집을 하다가 손님을 대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진 뒤로는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공공기관에서 어르신들에게 꽃꽂이를 가르치는 강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어도 보람도 느끼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봐주게 되면 일에 지장이 컸습니다. 엄마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리고 손목도 안 좋아서 하랑이 봐주긴 힘들 거야. 차라리 하루에 몇 시간씩 사람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자 아들은 무척 서운해했고 며느리는 펄쩍 뛰었습니다.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귀한 딸을 맡기느냐며 말이죠. 아들도 안 내키는 듯 수시로 아내에게 연락해서 설득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원 씨는 고민하는 아내를 만류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매일같이 애를 봐줘? 그래도 하랑이 봐줄 사람이 없잖아. 도우미 고용해도 다들 잘 돌보겠지. 전문가들인데. 나도 애 둘 키웠으니까 전문가는 전문가지. 그런 말이 아니잖아. 어쩐지 아내는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당신 일은 어떻게 하게? 일은 뭐 그냥 알바처럼 했던 일인데 뭐. 그게 아닌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내는 아들네를 도와주고 싶은 듯 했습니다. 손녀딸도 실컷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죠. 하던 일을 굉장히 좋아했던 아내를 알았기에 원 씨는 못내 아쉬웠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복직을 했고 원 씨의 아내가 손녀딸을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손녀는 어린이집에서 2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래는 맞벌이 가정이라 더 오래 맡겨도 되지만 며느리가 그 이상은 원치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늦으면 8시까지 아내가 손주를 봐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돌보다가 아들이 퇴근하며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는 어차피 차를 타고 나갔다 와야 하니 차라리 아들네에서 보는 게 낫겠다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아이용품을 챙기는 것도 번거롭고 데리러 오는 것도 힘들다며 아들은 대환영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어보겠다는 아들이 한참 만에 전화를 준 것으로 봤을 땐 며느리는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없는데 시부모가 와 있는 게 싫은가? 애 봐주러 가는 건데. 그래도 청소도 그렇고 좀 불편할 것 같긴 하다. 그럼 그냥 집으로 데리러 오라고 그래. 아내도 원 씨도 사실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아내가 아들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영지도 애한테 그게 좋을 것 같대요. 아무래도 계속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는 집에서 할머니가 돌봐주는 게 더 좋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봐준 지 반년이 되어갈 때쯤이었죠.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일이 늦게 끝나 퇴근해서 집이 와보니 아내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근심이 있는 듯 어둡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은 무슨 일? 내가 일 있을 게 뭐가 있어? 원 씨는 아내에게 갱년기가 왔나 싶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한다는 육아를 하게 되니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아내가 우울한 모양이다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날 또 집에 온 아내의 표정이 더 심각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는 건데? 석준이네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 외에는 일이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있다가 점심 먹고 아들네로 갔다가 원 씨가 퇴근할 때 돌아오니 말이죠. 그러자 아내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하랑이 보러 안 가고 싶어.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러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아내가 죽상을 하고 말했습니다. 하랑이가 어제 좀 다쳤거든? 뭐, 많이 다쳤어? 아니, 많이 다쳤으면 당신한테 얘기를 했겠지. 그게 아니라 목덜미가 좀 긁혔어. 장난감이 깨졌는데 모르고 가지고 놀다가. 병원 갈 정도야?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피가 조금 배어나와서 연고 바르고 상처에 붙이는 스티커 붙여줬어. 그래서 그래? 애들이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왜 죽상을 하고 있어?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놀랐던 가슴이 진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아내의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하랑이 엄마가 애를 어떻게 본 거냐고 막 화를 내는 거야, 어제. 뭐, 애 얼굴에 상처 남으면 내 책임이라고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도 울컥하는지 목소리엔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밴드로 해결할 수 있는 상처를 가지고 애를 봐준 시부모에게 그런 말을 하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를 보다 보면 어떻게 상처 하나 없이 키우나 싶었죠. 물론 속상한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참 너무했습니다. 어제 사과를 몇 번 했는지. 근데 오늘 또 갔는데 계속 그러잖아. 무서워서 못 보겠어. 또 다치면 어떡해. 원 씨는 아들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소리를 했는데 아들도 다 아는 눈치였습니다.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알면서도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도록 놔뒀다는 사실이 말이죠. 너희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도 희생해 가면서 애 봐주는 건데. 하랑이 조금 다쳤다고 엄마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아, 그게 죄송해요. 좀 이해해 주세요. 하랑이 엄마가 너무 놀라서 그런 거예요. 진심은 아니에요. 물론 속상하겠지. 근데 애 봐주던 네 엄마도 속상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 대고 책임이 어쩌고 저쩌고 해?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뭐라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기, 상처하는 소리였습니다. 대충 들어보니 애 피부에 상처가 남으면 어떡하냐 속상하다. 뭐 이런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너희가 봐라. 네? 앞으로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그럴 때마다 네 엄마 잡을래? 아니, 그래도 그러면 하랑이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아들이 쩔쩔매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같은 생각이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원 씨는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사람 써서 키우라고 해. 힘들게 이제 가지 말고.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속상한 듯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원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야 할 것 같아. 아, 왜? 가지 말라니깐.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안 봐준다고 해. 애들 당황스럽지. 하랑이도 보고 싶고. 상처도 한번 들여다봐야지. 흉지면 어떡해.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진짜 오늘부터 안 오시게요? 그러면 이제 손주 안 보겠다는 걸로 알아들어도 돼요? 어제는 쩔쩔매며 전화를 받더니 하룻밤 사이에 심경에 변화가 온 듯 했습니다. 협박하는 듯한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뭐야?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밤새 잠도 못 잤어요. 엄마가 정말 안 오신대요? 네 엄마 지금 하랑이한테 간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협박이냐? 그러자 아들이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협박이라뇨.
그냥 속상해서 한 말이죠. 막막하기도 하고 하랑이 엄마도 그런 말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랑이 상처도 많이 가라앉았고요. 솔직히 원 씨는 아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손주가 아무리 걱정이 돼도 그런 속상한 말을 들으면서 고생까지 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예쁜 손주를 보는 것도 좋고 자식을 돕는 일을 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우리 하랑이 못 보게 하면 나 너무 슬플 것 같아. 아내에게만큼은 그 협박이 먹힌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당신 원하는 대로 해. 원 씨가 아내를 이겨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 아내가 아이를 봐줬습니다. 애가 어느 정도 더 크고 어린이집을 좋아하게 되니 아내가 아들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아내에게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부모 자식이라도 그렇게 매일같이 얼굴을 보다 보면 서로 서운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원 씨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겠죠. 아들 내외도 아내의 도움을 덜 필요로 하게 됐고 아내도 지쳐가며 자연스럽게 아이를 봐주는 일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뒤로 손주를 보지 않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만둘 때가 되어서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아이고 왔어? 우리 하랑이도 잘 있었지? 명절에 한 번씩 찾아오면 아내가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키웠다고 생각해서 더 애틋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네가 찾아오면 아들보다도 손녀딸을 먼저 반길 정도였습니다. 명절 아니어도 하랑이 데리고 놀러 좀 와. 시간 나면 올게요. 바빠서요. 주말도 있잖아. 아니면 사진이라도 자주 보내주고. 알겠어요. 이제는 바깥 사돈의 건강이 나아져서 안 사돈이 자주 드나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녀를 원씨 부부에게 맡기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친정엄마가 편한 게 당연했습니다. 그러자 원씨 부부만 늘 애달아 했습니다. 특히나 아내가 더 그랬습니다. 당신 심심하면 운동이라도 좀 해봐. 원 씨는 집에 있는 아내가 안쓰러웠습니다. 워낙 활동적인 아내였는데 아이를 봐주며 하던 일을 그만두고는 다시 똑같은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때나 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운동 말고 나 가게 다시 열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가게를? 싫다며. 가게를 접을 때도 마음고생이 많았기에 다시 한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도 아직 젊은데 집에서 놀고 먹는 것도 좀 그런 거 같아. 나가서 용돈벌이도 하면 좋지. 그냥 쉬지 그래. 주말에 같이 등산 같은 거 해볼까? 아니,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동네에 작게 열어서 취미 삼아서 하고 싶어. 왜 굳이? 그러면 활력이 생기고 더 좋을 것 같아. 내 참 당신 원하는 대로 해. 무리하지 말고. 그런데 아내의 말처럼 가게를 다시 열고 난 후부터는 아내는 활력이 생기긴 했습니다. 손주에게서 전화가 올까 오매불망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스스로의 삶을 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꽃집이라서 큰 돈은 벌지 못했어도 정말로 용돈벌이 이상은 할 수 있을 정도로 꽤나 찾는 사람이 늘고 있기도 했죠. 아내에 대해선 더 이상 걱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의 생일에 아들, 딸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며느리, 손녀, 사위까지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아내의 환갑이었죠. 엄마, 축하해요. 그래? 고마워. 가족들이 다 모여 외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랑아, 고모 옆에 앉을래? 조카를 예뻐하는 원 씨의 딸이 옆에 손녀를 끼고는 장난도 치고 음식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가씨네는 왜 안 나오세요? 아, 아직은 계획 없어서요. 딩크 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낳게 돼도 천천히 하려고요. 그럼 노산이죠. 나을 거면 얼른 나으세요. 애가 얼마나 예쁜데요. 제 인생은 하랑이를 낳기 전과 낳기 후로 나눠져요. 아, 저희도 가질 계획은 있어요. 당장은 아니고요. 이해가 안 가네요. 더 늦으면 애 못 낳을 수도 있는데. 조카가 아무리 예뻐도 자기 자식만 하겠어요? 그러면서 한참 동안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딸의 표정이 굳어갈 때까지 애를 낳으면 어떻게 인생이 달라지고 어떻게 좋고 애가 없으면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해서 늘어놓았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참다 못한 딸이 한마디 하자 며느리가 기가 차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생각해서 조언한 거예요. 하랑이한테 그거 먹이지 말아요. 소화에 안 좋아요. 그러고 나서는 유난을 떨었습니다. 나중에는 조카 옆에 찰싹 붙어 있던 딸이 멀찍이 떨어져 앉았을 정도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조카가 반가웠는데 며느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는 딸이 조카는 건드리지도 않고 식사를 마치고 가버렸습니다. 기분이 상했다는 걸 며느리만 빼고 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쯤 흐른 어느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지 말이에요. 엄마 꽃집에서 일하면 안 돼요? 뜬금없는 아들의 말. 사실 영지가 회사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랑이도 커가는데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애를 돌볼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애 교육에도 그다지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아주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좀 자유로운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아내의 꽃집에서 며느리가 일을 했으면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조그만 데서 직원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 그래도 손님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영지도 일도 좀 배워보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창업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직원으로 일하다가 꽃집을 차릴 생각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아내가 하는 일이지만 원 씨는 그 분야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았습니다. 공부도 많이 필요했고 말이죠. 영지가 회사 다니느라 애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죄스럽대요. 하랑이한테. 그 말에 또 아내의 마음이 움직인 듯 했습니다. 그래. 사정이 그러면 일도 알려주고 하면 되지.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하랑이 엄마한테 부탁하면 되겠다. 딸이 인터넷으로 꽃을 파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걸 며느리에게 맡기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원 씨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소소하게 취미 정도로 하라고 했더니 며느리까지 뛰어들 줄은 몰랐죠. 하지만 며느리는 금방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일하기로 약속하고 아내의 꽃집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내의 얼굴이 나날이 어두워져 갔습니다. 꼭 지난날의 아들네 집에서 아이를 봐줄 때처럼 말이죠. 당신 요즘 왜 이렇게 한숨도 쉬고 그래? 가게에서 무슨 일 있었어? 진상 손님이라도 있었어? 아니, 진상이 있긴 있는데 하지만 그 진상이 며느리라는 아내. 자꾸만 손님이랑 트러블이 있고 그래. 뭐? 그리고 3시에 퇴근하는 거 있지. 5시까지 있기로 했는데 그런데 지난달 월급은 고스란히 줬다고 했습니다. 집안일도 하고 애 밥 차려줄 준비도 하고 해야 된다면서. 그래서 퇴근도 5시에 하라는 거잖아.
그것도 늦다는 거지. 이거 원 그게 일 가르쳐 주는 거야? 상전을 모시고 있는 거지. 진짜 그런 거 같아. 그런데 며느리가 출근한 지 3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보, 하랑이 엄마 출근 안 했다? 점심시간에 걸려온 전화. 며느리가 무단으로 결근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왜? 어제 일하는 거 가지고 주의를 줬더니 삐졌나 봐. 그런다고 갑자기 출근을 안 해?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오늘 주문이 많아서 힘든데 일이 꼬였네. 아내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는 해봤어? 안 받아. 참, 누가 시어머니고 누가 며느리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석진이한테 전화해봐. 아니다. 내가 해볼게. 원 씨가 얼른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랑이 엄마 출근 안 했다며. 너는 알 거 아냐. 아, 그게. 엄마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한 모양이에요. 네 엄마가 왜? 영지가 그냥 직원이 아니라 며느리잖아요. 그러면 일할 때도 좀 조심스럽게 대해줘야 할 텐데. 아무튼 그래서 엄마 얼굴을 못 보겠대요.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 대접 받을 거면 뭐하러 일을 하겠다고 한 건지 몰랐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았던 직원 자리에 앉혔으면 적어도 일은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며느리 때문에 일거리가 늘고 손님도 안 주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건 누굴 위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역시나 붙어 있으면 남는 건 불화뿐인 듯 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퇴근 시간 잃은 회사를 찾아봐라. 이게 뭐야? 네 엄마 정말 스트레스로 쓰러져. 아니, 엄마만 그런 게 아니고 영지도 힘들어 한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 뭐하러 하냐? 꼭 꽃집이 하고 싶은 것도 아니잖냐? 그냥 편안하게 돈 벌다가 꽃집을 차리고 싶은 모양인 듯 했지만 세상사가 그렇게 쉽게 돌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부모 덕을 보려는 아들 며느리, 게다가 덕 보는 줄도 모르고 모든 부모 탓만 하는 신보가 참 못됐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기분이 상했는지 또다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영지 다시 회사 다니면 하랑이 보여드릴 시간도 없겠네요.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뭐라고만 하시니까 저도 솔직히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랑이 안 보여주겠다는 거야? 또 같은 협박이었습니다. 참, 그러려면 그래라. 네? 안 보여줘도 되니까 이젠 출근하지 말라고 전해. 아빠! 아들이 당황했지만 원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내에게 전했지만 아내는 원 씨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지긋지긋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되도 않는 협박도 말이죠. 아들네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원 씨 부부가 손주 때문에 결국에는 꺾일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들의 오산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걔네들 근처에도 가기 싫어. 좀처럼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아내가 싫다고 하면 말 다 했습니다. 딸도 한숨을 쉬며 이해하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오빠가 더 나빠. 아들 며느리는 원씨 부부를 천하의 나쁜 부모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씨는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손주 사진도 여러 번 말해야 한 번이나 보내줄까 말까 하는 것도 그렇고 부모 도움을 받아도 고마운 줄 모르는 것도 말이죠. 하랑이도 이제 안 봐? 안 보고 살면 안 보고 사는 거지. 아들네와 연락하지 않는 시간이 반년이 지나가자 원 씨는 휴대폰을 바꾸며 손주의 사진도 지워버렸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사진을 전부 옮겼을 텐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안 보며 살면 손주라고 할 수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쭉 시험관 하고 있었거든. 힘들어서 그만둘까도 몇 번 생각하기도 했고, 안 되면 엄마 아빠 실망할까봐 나중에 갖는다고 한 거야. 그러면서 겨우 가진 아이라며 울음을 터뜨리는 딸. 그래서 며느리가 아이 얘기를 했을 때 더 상처가 됐던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출산하기 전에 아들에게서 은근슬쩍 연락이 왔습니다. 딸과는 연락을 하고 지내기 때문에 모든 소식을 다 알고 있을 터였죠. 잘 지내셨어요? 보현이 소식 들으셨죠? 그래, 좋으시겠네요. 손주 생겨서. 남자아이라던데. 그래. 손자 생겨서 좋네. 그러자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랑이 안 보고 싶으세요? 많이 컸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모르겠다. 사진도 다 지워서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그러자 아들이 오히려 서운해했습니다. 첫 손주라 예쁘고 애틋했지만 그렇다고 애를 가지고 인질놀이를 하는 꼴은 더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원씨 부부는 아들이나 며느리가 다시 연락을 해도 시큰둥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네가 오히려 더 해달아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대로 안 된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손자까지 생겼으니 마음이 돌아섰다고 생각하는 듯 했죠. 거긴 외손주고 하랑이는 친손주잖아요. 지금 아들, 딸 차별하시는 거예요? 딸이 출산을 하고 손자를 예뻐하자 며느리가 뒤늦게 억울해하며 따졌습니다.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예뻐해도 첫손주인 하랑이를 훨씬 예뻐했습니다. 직접 키워주기까지 했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러는 아들네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부모에게서 더 받을 게 있어서 찾아오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운해서 그랬던 거예요. 정말로 연을 끊을 마음은 없었어요. 너희 의도가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너희가 안 보여준다는 손주 억지로 볼 마음 없다. 엄마, 아빠. 아들이 죄송하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손주가 예뻐도 그런 취급을 받아가면서까지 자식에게 굽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자가 생겨서도 아니었고 손녀딸이 예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식과는 분리된 삶을 살기로 해서였습니다. 그래야 말년에 풍파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원씨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아들네와 떨어져 지내니 더 이상 마음 쓰릴 일도 없었죠.